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돌아온 기업이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진출은 활발해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우리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2차전지 분야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지나치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해 당초 허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준 고객들의 평균 신용 점수는 927점으로 대다수의 시중은행들보다도 높았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15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며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에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진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에 나선 기업은 단 4곳. 1일 한국경제TV가 정태호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소세입니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리쇼어링 기업은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줄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도 지난해 전년 대비 28.6% 감소한 1,281명에 그칩니다. 올해 5월까지도 131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창출된 총 18만 2,880개의 일자리 가운데 17%를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업을 붙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고용을 창출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도 국내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862억 2천만 달러로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의 규모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 야놀자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은 물론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기업과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이익을 내면 그게 연결이익으로 잡히니까 큰 영향은 없죠. 자본시장에서 단순히 보면 아주 롱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성장 잠재력이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만 기업 유치를 외면한다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 이후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쇼크에 전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박찬희 기자입니다. I know I'm not a young man.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의 재선 도전에 민심이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TV 토론 직후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쇼크에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여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를 넘었고 30년물도 4.56%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미국 금리의 상승은 국내 채권시장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과 채권을 매도해 양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하는 채권시장 특성상 국내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단기적으로 가계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감소 문제가 발생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무게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 간 산업 경제 정책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국내 산업계의 희비도 엇갈린 전망인데요. 벌써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엇갈리는 지점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앞세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IRA를 폐기하겠다고 거듭 밝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고 평가받는 대선 TV 토론회 이후 친환경 관련주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친환경주는 두 자릿수대 낙폭을 기록했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하나솔루션과 CS윈드 등 친환경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화된다면 국내 완성차,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산업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경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 미국은 무역 적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게 51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안긴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이를 문제 삼게 될 경우 미국 수출이 늘어난 자동차, 기계, 반도체 업종에 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지면서 관세가 좀 더 세질 것 같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관세가 더 붙는다라고 보면 되고. 예년보다 빠르게 열린 TV 토론회와 여기서 불거진 바이든 리스크가 글로벌 산업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였습니다. 이로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인터넷은행. 하지만 은행들이 매달 공개하는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보면 인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토스뱅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보다 높은 차주 평균 점수를 기록했고 5월에는 아예 K뱅크와 토스뱅크가 은행권 전체 1위와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인뱅에서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더라도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스뱅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들에게 11%가 넘는 금리를 받았고 K뱅크는 65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집행한 사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흥행하면서 인뱅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점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집행하는 두 인뱅 모두 은행권 평균인 40%를 넘겼고 카카오뱅크는 주담대가 전체 여신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뱅들이 돈을 대는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수록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각각 출범 2년과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토스뱅크도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국에선 이런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해주는 예은은 비용도 절감해서 금리 낮게 주고 혁신 상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판감이 낮은 구조를 이용해서 주담대 담보대출 이런 거 중심으로 가는 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파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인뱅들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상향하는 등 영업 행태를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뱅 측에서는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포함하면서 통계가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국내 ETF 순자산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 1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1년 만에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운용사들의 상품 베끼기 관행이나 수수료 출혈 경쟁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조 원 ETF 시장을 두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삼성자산운용으로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5%포인트 차이로 맹추격 중입니다. 3위와 4위의 격차도 단 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기세라면 연내 200조 원 시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양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ETF 비중은 0.84%에 불과한데 상품 수는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운용사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기 있는 상품을 베끼면서 유사한 상품이 쏟아진 영향입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불며 엔비디아를 15% 이상 담은 국내 ETF는 23개로 이 중 8개가 올해 출시됐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운용 보수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브랜드명을 교체하는 운용사도 늘고 있습니다. 투톱인 삼성과 미래는 수수료를 연 0.01% 미만으로 앞다퉈 내렸고 KB자산운용도 ETF 브랜드명을 KB스타에서 라이즈로 바꾸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하거나 껌 팔듯이 장사하지 않겠다며 경쟁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운용사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가지고 적시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용사마다 각자가 자신 잘하는 영역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거래소가 국내 ETF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 가운데 내실 없는 외형 성장으로 ETF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SK그룹이 사업 구조 조정에 속도를 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는 확대하는 대신 재무 부담이 커진 배터리 사업은 대폭 손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주요 배터리 계열사 SK온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비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최고 경영진급 거취를 모두 이사회에 위임하는 한편 흑자 전환 전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도 동결합니다. SK온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끝난 SK 경영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SK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는 늘리되 방대해진 계열사는 축소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번 그룹 구조조정의 중심에 주력 배터리 계열사 SK온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경영에 먼저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만 20조 원에 달하지만 SK온은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SK온은 위기 극복에 먼저 나서자는 취지로 최고 관리 책임자와 최고 사업 책임자 등 일부 C레벨도 폐지에 나서며 조직 효율화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내실 다지기에 나선 반면 SK하이닉스 중심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투자를 확대합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태원 SK 회장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만난 데 이어 인텔과 아마존도 방문하면서 인공지능 사업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 인공지능 집중 전략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103조 원을 투자합니다. 5년간 매년 평균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설비 투자액 약 6조 5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를 매년 집행합니다. 특히 총 투자액의 80%가량인 82조 원을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쏟기로 하면서 HBM 등 AI 메모리 주도권을 지속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K그룹이 219개에 달하는 계열사 조정에 나서면서 배터리와 그린테크, 바이오 사업의 단계적 축소 방안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일대 등 16곳이 용적률과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됩니다. 도심 한 공간에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량리역입니다. 지하철 4개 호선과 KTX 등이 지나는 대표적인 교통 거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는 이 일대를 개발할 때 용도 제한과 용적률 등의 규제를 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청량리역을 포함한 양재역, 김포공항역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교통 중심지이거나 기존 시설의 이동이 필요한 곳, 민간의 창의적 개발 등이 필요한 구역들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개발의 상한선을 높여 도심 안에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종의 특례 사업인 만큼 특혜 시비로부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폐조선소나 환승주차장 등을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재생을 그리고 구도심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다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지는 청사진대로 개발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치솟은 공사비 여파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I trust that embracing ethical management and stakeholder commitment is the right path to long-lasting success for companies. I'm dedicated to ensuring that Cubo Life will continue to exemplify these principles.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설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BC의 설계안을 변경하려면 공공기여를 포함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위치한 옛 한국전력 부지입니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105층짜리 신사옥인 GBC를 짓기로 했다가 계획을 틀었습니다. 초고층 건물 대신 55층 2개 동으로 설계안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GBC의 건설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하나 짓는 걸 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는 공공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나 105층 전망대 설치 등을 현대차 그룹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랜드마크 상징성을 고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한 만큼 초고층을 포기하면 공공기여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그룹이 추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기존 원안대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은 오 시장은 주거 안심 장기 전세 주택을 역대급 물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사비급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원가를 낮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